안녕하세요, 후보님. 후보님,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대선이 있는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후보님은 어떤 포부를 좀 갖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네. 네, 금년에 3월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2달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 포부는 대선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바꾸는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후보님께서는 사실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부가 바뀌면서도 계속 고위직을 유지하셨고, 네, 이후에는 이제 양당으로부터 이제 국무총리나 혹은 뭐 서울시장이나 여러 가지 영입 제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잖아요. 네네.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게 되니까 정치를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옳은 길과 쉬운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요. 쉬운 길을 택했더라면은 아마 제가 거대 양당의 제의들, 총선이나 서울시장이나 대선 경선 또는 이제 국무총리 제의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쉬운 길보다는 옳다고 하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양당 구조 또 기득권 정치권의 틀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틀에 제가 꽃길, 꽃가마 타고 가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생각에 제가 어려운 길,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옳은 길을 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세력을 규합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근데 아직 지금 지지율이 1% 혹은 2% 정도신데요. 그러니까 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대통령 출마 선언한 지 4달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5달째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두 거대 정당의 경우는 정치 시장에서 이제 대기업이고요. 저는 이제 상장도 안 된 작은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율이 크게 나올 수가 없는 데다가 한국 정치가 지금 양당 구조로 강고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한쪽은 일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닥치고 정권 교체, 또 한쪽은 우리 정권이 바뀌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 이제 무조건 정권 연장, 이 두 세력과 거기에 이렇게 늘 익숙해 있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정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할 거고요. 후보들하고 우리 언론에서 이 토론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지율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지셔서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사실 지금 당으로 국정 운영이 조금 어렵다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네네. 국회의원 수로 보면 연합이 필수입니다, 사실은. 양당 중에 혹시라도 그나마 좀 연합을 할 수 있는 당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는 의미는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정계의 변화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미 그렇게 되면은 선거 끝나고 제가 집권한다면은 정치계는 지금과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저는 거국내각 편성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천하의 인재를 모아서 또 어떤 정치 세력도 저와 뜻을 같이 한 세력과 함께 이 변화의 물결을 만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대 양당 어디하고 이렇게 손잡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이미 제가 좋은 조건 제시했을 때 갔을지도 모르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도 진정한 의미의 진보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뛰어넘고 싶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자살률 1위국이고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인류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대안을 찾는데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뛰어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기존의 거대 양당과 힘을 합칠 생각은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로 저희 취지에 찬성하고 또 그런 개편이 일어나서 오겠다면 제가 받아주겠다. 또 제가 집권하면은 거국 내각을 형성하고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후보님의 답변이 거의 보이는데 그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네네. 좀 이렇게 그 안철수 후보와 후보님을 거론하면서 좀 이렇게 연합의 대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한간에서는 사실 서울 종로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도 출마설도 역시 충청도요?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보님 좀 입장이 어떠세요? 저는 대통령 예비 후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뭐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언론에 들었는데 아마 그분의 희망사항이지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더라면은 더 좋은 제의받고 또 국무총리 제의 제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쪽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이 그 어떤 뭐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제 길 뚜벅뚜벅 갈 것이고요. 대통령 예비 후보지 제가 종로나 뭐 경기든 충북이든 뭐 지사 얘기도 나오고 뭐 서울시장 얘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 예비 후보입니다. 네. 그 이제 후보님께서 바꾸시려는 세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개헌을 추진하시고 그 임기 첫 해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2년 때부터는 이제 개헌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사실은 개헌이 시작되면 그 여러 가지 이슈 블랙홀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개헌을 통해서 후보님이 이루고 싶으신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저는 개헌을 통해서 가장 이루고 싶은 변화는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입니다. 권력을 나누자는 겁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거든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청와대 정부가 만들어지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하에서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려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권력은 집중해야 되고 돈은 많이 써야 되고 다음 선거에서 또 이겨야 되고 이런 그 폐해가 반복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헌을 얘기하세요. 이번 정부에서 개헌 안도 낸 적도 있었고요.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저는 개헌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개헌을 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냈던 개헌의 방법은 내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헌법 개정 국민회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1년 임기에 헌법 개정 국민회의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그 멤버들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뽑습니다. 각 정당별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내서 비교적 뭐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뽑아서 국민회의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임기는 1년입니다. 왜 임기가 1년이냐면 1년 내에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고 법을 통과시키고 구성을 해서 1년이면 아마 그 다음에 한 가을쯤이면 합의된 개헌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게 2023년 가을쯤 되겠죠. 그러면 그 합의안에 따라서
국회 과정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개헌안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엔 2024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그 임기를 조정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사이클을 맞추자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선거가 3번 있습니다. 그걸 2번으로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방법대로 하게 되면 2024년에 국회의원 총선할 때 대통령도 뽑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내년에 뽑히는 대통령은, 금년에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 2년 하고는 그만둬야 됩니다. 제7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후보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여기 동의하고 우리 임기를 줄여도 이 개헌을 하는 살신성인을 하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문제들의 뿌리는 저는 승자 독식구조,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깨는 첫걸음이 권력의 분산이고 분권형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이 해서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 개혁을 이루자.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입법권이라든지 입법 권력 개편 제가 주장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는 내용과 함께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개헌의 요체를 권력의 분산으로 보고 계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역사상 사실은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박찬종 의원부터 뭐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그런 국민적 여망을 바라보고 한 건데 후보님이 그들과 좀 달리 이런 개헌이나 이런 부분을 실현하실 수 있는 좀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2가지 점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 정치 개혁을 주장하셨던 소위 뭐 제3지대라고 하셔도 좋겠고 하는 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와 판을 바꾸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본인이 대통령 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3지대 나오고 계신 후보들 대선 3수 4수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주장하면서 판 교체를 얘기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 일주일 전에 그 국회 앞에서 붕어빵 직접 구워서 팔았는데 그 붕어빵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붕어빵 틀에 아무리 좋은 새로운 밀가루 반죽,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들어가도 결국은 붕어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 틀 자체를 바꾸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 2번째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존의 양당을 비판을 하셨지만 결국 그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행태는 거대 정당을 따라갔어요. 저는 그걸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도 다시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물결 창당도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란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정치 세력, 기존의 정치 조직, 기존의 정치인 인맥 하나 동원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서민, 국민, 일반 시민들로 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5개 광역지구당 만들었는데 7,700여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정치인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학생, 취준생, 어르신 이런 분들이시고요. 또 며칠 내로 저희가 한 4-5군데 광역지구당을 지금 창당할 예정이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저는 위로부터의 반란, 한 줌 안 되는 정치인들 또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아래로부터의 변화로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이 변화를 주장하셨던 분들과는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물결이 창당되고 이제 그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이 바로 이제 대선과 함께 오는데 후보를 다 내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는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에도 가능하면 후보를 다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 가진 새 피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출마를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기존의 정치권과도 필요하면 제가 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저희의 취지에 찬성하고 기득권 내려놓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같이 찬성하시는 기존 정치권에 있는 좋은 분들도 저희 얼마나 손을 잡고 그분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출마 그 선거에 많은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혹시 저희가 아는 어떤 이름을 가지신 정치인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그 누구랑 같이 하냐 물어보시는 질문의 취지는 혹시 이름 되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있나요? 의 질문이신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당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이름 될 만한 정치인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존 정치인 좀 배제하고 한번 시작은 해보자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름 되면 알만한 괜찮으신 분들 제가 만나도 봤는데 안 오십니다. 거대한 그 대기업 가려고 하지 그 상장도 안 한 미상장 벤처기업에 안 오려고 하십니다. 다들 그 거대 정당 가셨어요.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저희 뜻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좀 더 세력을 모아서 우선은 아래부터 반란 그러면서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기존의 정치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은 깨끗하고 괜찮으신 분들 같이 하자고 뭐 저를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같이 하자고 힘을 합쳐서 이거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50조, 100조 소상공인 정책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우리 경제에 쉽지 않은 방법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후보님도 사실은 30조 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30조 원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지금 우리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 극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경기 침체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는데 코로나까지 와서 엎치는데 덧친 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지금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이대로 몇 달 더 가면 회복 탄력성을 크게 잃는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낸 대책은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양당 후보들이 지금 50조, 100조 돈 써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허황되요.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재원 대책이 없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자는 얘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보는 문제의 그 요체가 무엇인지, 이걸 해결할 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머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낸 대책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미 다 확정됐습니다. 607조입니다. 그 중에 반은 경직성 경비고 반은 재량 지출입니다. 저는 그 재량 지출인 반 300조 중에서 10% 정도를 구조조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구조조정을 하냐? 국회의원들이 주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렇게 지원하자고 입을 떠들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긴 그 예산들, SOC 예산을 포함한 지역구 예산에서 30조 구조조정하자. 그리고 그걸 재원으로 빨리 신속하게 과감하게 충분하게 지원하자. 그래서 30조라는 얘기가 우리 앵커께서 하신 건데 이 정도 30조를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못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한 거나 해서 돈을 늘리는 거로 아세요. 그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규모는 변동 꽤 놔두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30조를 감액하고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30조를 올리는 그 규모 안에서의 추경을 하자는 겁니다. 30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국채 발행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부족한 국채가 10조, 20조 났다고 발행을 했다고 치시자고요. 그 국채는 그 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SOC를 비롯한 지역구 예산에 증액분이 있어요. 증액분을 그만큼 덜 증액을 하고 그 돈은 이 국채 상환하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발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고요. 만약에 각 당이 합의만 본다면 이달에도 추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원탁회의를 제의했고 대통령과 후보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거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금 죽게 생겼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하자 하는데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이건 다음 정부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5개월 이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벼랑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과 안 받으면 이게 스스로가 자기가 이 포퓰리즘이고 매표하기 위한 선동이지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안을 제가 12년 전에 예산실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을 책임진 자리를 있으면서 10년 가까이 나라 살림을 책임을 졌어요. 어디서 돈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고 하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어요. 재정 건전성의 유지가 끝까지 가야 될 목표는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을 정부가 유지를 하고 노력해왔던 이유는 돈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예요. 지금이 그 돈을 쓸 때입니다. 다만 왜 제가 국채 상환을 내년에 함으로써 건전성을 좀 해치지 말자고 한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제가 부총리 그만둘 적에 국가 채무 비율이 36%였습니다. 지금 52%가 넘었어요. 급격하게 최근에 악화됐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신경 쓰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문제가 지금의 이런 단기적인 걸 해결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WHO에서는 코로나가 2023년까지 최소한 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선진국에서는 2025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건전성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이제는 건전성을 조금 해치더라도 돈을 써야 된다고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그 다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다급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 정치권의 합의가 언제까지 좀 돼야 한다고 보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모여서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자 아마 어떤 후보가 낸 내용도 전부 허황되거나 포퓰리즘일 겁니다. 제가 낸 건 가장 현실적이고 일머리가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모여서 각자가 낸 안 가지고 얘기를 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낸 게 가장 합리적이어서 모든 후보가 합의했다고 치자고요. 바로 임시 국회 소집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30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10% 재량 지출의 10%면 30%고 5%면 15조입니다. 그러면 우선 빠른 시간에 소상공인이 지금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저는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찔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금 지난번에 손실보상 80%를 줬어요. 100%까지 늘릴 뿐만 아니라 좀 더 줘도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받다 할 정도로 한 금액까지를 뽑은 재원 규모를 뽑아내고 그러고 그 규모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기획정부 예산실 같은 전문가들이에요. 자, 이 정도 돈에 대한 구조정 안을 몇 개 안을 만들고 각 당이 합의 보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1월 제가 볼 적에 중순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그 후보들이 정략적으로 자기 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고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중요한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숫자가 대한민국 그 전체 일하는 사람의 4분의 1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2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입니다. 이분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우리 경제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대로 한다면 이달 내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고서도 만약에 그 돈이 30조가 넘는다면 국채 발행하자 얘기한 거고, 만약에 30조로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구조정으로 해서 추경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게 금방 그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더 계속된다면 그때 가서는 국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만약에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대한민국 경제 회복 탄력성과 잠재 성장을 올리기 위한 투자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후보님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성장 정책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모든 후보들이 이제 일자리나 뭐 성장이나를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독자들한테 어떤 성장의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 얘기를 하시니까 과거에는 성장과 분배를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을 했어요. 개발연대에는 성장이 되면은 낙수 효과로 그러니까 그 아랫목이 뜨뜻해지면 그 이제 온기가 이제 음목까지 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이 안 통합니다. 성장된다고 해서 실업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과 이 뭐 분배라고 할지 양극화 해소 문제는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은 질 높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질 높은 성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골고루 기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은 좋은데 내수는 나쁘다든지, 대기업은 좋은데 중소기업은 막 죽겠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투자, 소비, 뭐 무역, 내수, 대기업, 중소기업 골고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고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성장이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장률 4%, 5% 올라가는데 양극화 심해져가지고 빈익빈 부익 한다면 이거는 성장을 좀 덜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성장을 해야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양극화 문제와 이 사회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성장에 있어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추격 경제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진국 따라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국의 현재.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따라가거나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선진국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는 답을 찾아야 될 때가 왔어요. 그전에는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이 선진국에서 있었거든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격 경제를 빼고 해서 이제는 선도 경제, 추월 경제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기업은 과거에는 규제와 규제의 대상 또는 대기업 수는 늘어나면 안 좋은 거예요. 이 근기 깨야 됩니다. 대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일부 재벌의 불법 승계나 불공정 문제는 분명히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대기업이 뛰게끔 해줘야 됩니다.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업 숫자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벤처기업들 저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창의성과 도전이 우리 시장에서 아주 막 넘쳐 흘러야 되거든요. 저는 100만 혁신 인력 양성 그리고 이제 10% 이론을 적용합니다. 그 중에 10%인 10만 명이 창업, 스타트업, 그 중에 10%인 만개 기업이 소위 말하는 그 데스밸리를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 그 중에 10%인 1000개 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성장하는 것, 그 중에 10%인 1000개 기업이 100개 기업인가요? 이게 유니콘 기업으로 크는 것. 그런 과정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넘쳐나는 것. 스타트업이 10만 개가 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3만 2천 개쯤 될 겁니다.
고용을 72만 명 하고 있는데 그 72만 명이라는 숫자가 4대 재벌 기업이 전체로 고용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만약에 스타트업 기업을 10만 개를 우리가 만든다면 일자리가 200만 개가 나와요. 그런 것들 또 그 밖에 예컨대 규제 문제를 포함해서 이 규제 개혁 문제 그 다음에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의 흐름이에요. 그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그 강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거나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든지 또는 정치 이념이 경제에 들어가는 것이 그 강의 물줄기를 바꾸거나 댐을 싼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지들이 쌓여있거나 밑에 모래가 쌓여있거나 건 파내고 치워져야 되죠. 그건 예컨대 재벌의 불법 승계나 불공정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강이 흐르게 놔둬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 똑같습니다. 여기에 정신념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후보들이 단편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 어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경제는 도덕이 흐르는 강입니다. 이 전체 판을 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공급 100만 원, 280만 원 공급하겠다?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이 거대한 강, 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 이 거대한 경제 시장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게끔 하는 그 경제 원칙과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이크로한 정책들,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마이크로인 중소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이재명 후보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면 주가 5천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좀 무식한 질문인 거는 알겠는데요. 혹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경제가 지금 말씀하신 포부대로 경제가 선순환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좀 성장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주가 5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무식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를 몇 프로 성장시키겠다. 옛날에 뭐 747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저는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점에서 인평이 있을지 몰라도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잠재력과 저력에서 세계 1등입니다. 제가 그거는 부총리 그만두고 2년 반 동안 전국 다니면서 만나본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실감나게 느꼈던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여수의 어느 작은 어촌마을 갔더니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이런 국민들이에요. 예천에 어느 사과 과수원 갔더니 젊은이들이 같이 토론하는데 농업혁신 얘기하는데 내일부터 내 사과 과수원 가서 담배 안 피고 남 욕 안 하겠다 그래요. 내가 핀 담배 연기 먹고 자란 사과, 내 욕 듣고 자란 사과 우리 소비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판만 벌려주면 그런 기회만 만들어주면 경제 패러다임만 제대로 만들어져서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몇 년 안에 명실상부한 선진국 되고 G5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질 높은 성장, 그 공동체, 그래서 도전과 실패가 용납되고 누구나가 거기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나라, 우리 청년들이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연애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를 만드는 나라 만들 겁니다. 그거를 정치인들이 뭐 주가가 얼마다, 뭐 성장률 몇 프로다, 뭐 1인당 GDP 얼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총리 때 1인당 GDP 3만 불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3% 회복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성장률 많이 떨어지고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고 뭐 등등 했습니다만 사탕 발림으로 뭐 주가가 5천이든 6천이든 떨어진 주식 있고 내려간 주식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률 올라간다고 하지만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더 어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와 같은 그 경제가 흐르는 나라, 제대로 된 경제 패러다임이 있는 나라, 공정한 경제, 그리고 혁신과 창의와 도전이 인정받는 경제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 저력을 전 믿고 100% 믿습니다. 피부로.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면서 창의력 넘치고 끼가 살아있고 그런 선진국이 되려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정책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 한 세네 가지만 더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기재부를 좀 약화시킨다라는 그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마피아가 그런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재부의 업무 범위가 넓어서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과거에 뭐 경제경이나 재무부 또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럼 이거를 조금 쪼개서 서로 간에 그 업무 범위를 조금 좀 조정하거나 서로 간에 견제하다는 말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얘기가 결국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장 문제가 증오와 분열의 정치거든요. 왜 어떤 타겟을 정해서 공격을 합니까? 이런 얘기일 겁니다.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완고하게 돈줄 붙잡고 안 내놓고 있으니까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텐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점은 있어요. 재정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도 좀 답답해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돈을 쓸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실무자들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것을 탓하면 안 돼요. 정부직 공무원쯤 되면 좀 다릅니다. 부총리나 차관이나 이 정도 장관 정도 되면 그걸 이해하지만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실무자들은 기술적이고 기능적이고 전문성이지만 정무직들은 그걸 뛰어넘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철학이 부재하다는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뭐 약화론이다 뭐 욕하고 뭐 저거 하는 거는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런 행태를 보였던 많은 분들이 편가르기, 편나누기 이렇게 그 익숙해서 어떤 공격 타켓을 정해가지고 공격함으로써 많은 사람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특정 부처를 어떻게 하자, 뭘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볼 적에는 첫째로는 이 일에 대한 그 이해도가 낮은 거고요. 둘째로는 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격 대상을 삼아서 왜냐하면 공무원들 제일 공격 타켓 삼기 쉽거든요. 공무원 비나고 깨면 국민들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저는 조금 우려합니다. 물론 전제는 기재부가 또는 정부가 이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철학 가지고 조금 더 과감하게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가 좀 부족했다든지 또는 더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떤 기득권 틀에서 그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신음을 제대로 못 본다는 그런 비판은 겸하게 수용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기재부의 업무 범위가 넓으니까 쪼개자는 것도 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후보님 정책들을 조금 제가 봤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괴를 좀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한두 개 보면은 한두 개 정책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선 제가
부총리 있을 적에 부동산 대책 가지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싸웠던 이제 주제들이 이제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있었지만 부동산 문제 가지고도 이견이 많았어요. 지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문제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급 확대하자 그랬고요. 부동산의 정치 이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어요. 시장의 큰 흐름이 아까 부동산 시장 얘기했지만 큰 흐름이 맡기지만 사회 정책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총리 때 청와대에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안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얘기했던 공급 확대나 양도세 그 중과 유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받아들였더라면 부동산 문제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재임 중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수도권이 조금 올랐는데 제가 그만두고 한 1년 이후부터 부동산이 그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또는 그 공시가격 그 뭐 동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비슷한 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의 단편적인 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만들려면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아야 돼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금리도 있죠. 거시정책도 있죠. 교육도 있죠. 환경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핫한 지역의 부동산 수요는 전국에서 옵니다. 심지어는 미래에서도 와요. 미래에서 온다는 얘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애한테도 집을 사주고 싶어 해요. 그게 미래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다음에 수도권 올인 구조입니다. 수도권 면적이 전국에 한 13%가 되는데 인구는 50몇 프로 넘고 카드 사용 금액의 70% 정도 이상이 아마 수도권에 쓰일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다음에 대학 서열 상위권 대학 서울에 얼마나 몰려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다 같이 보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요약하자면 우선 공급 대책, 그 다음에 투기 억제 정책, 규제죠. 세 번째로는 국가 균형 전략,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고 그 세 바퀴 밑에는 그 통화정책, 거시정책이 바닥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에 있어서는 싸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싸게 하려면 공공부지와 보존가치 떨어지는 그린벨트에 집을 공급을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묻혀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토지 임대부, 주택, 땅은 공공이지만 위에 집을 소유하는 게 토지 임대부죠. 거기에 분양이나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또 많은 문제가 나와요. 거기 집값 올라가고 뭐 주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컨대 분양 원가 공개나 상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한시에서 공급을 늘리는 문제들 이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는 지금 100만 원, 280만 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8년에서 10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낸 대책은 패스트 트랙을 내낼 겁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공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규제는 가구에서 가구별 주택 소유 수에 따라 가지고 확실한 차별을 할 겁니다. 무주택자나 일가구 1주택자에게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대폭 풀 겁니다. 그래서 집 한 채 가져야 되는 일가구 1주택 꿈을 이루어주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크게 세금 부담 안 느끼면서 집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반면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다 뭐라고 할까요? 그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자는 보다 규제를 엄격하게 해서 대출과 이 세금 규제를 더 세게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2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어요.
국가 균형 발전하지 않고 이 시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공공 기능의 이전에 중점을 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라 경제, 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 초광역권 도시 건설과 그 인근 중소도시로의 혜택, 그리고 이 중소도시 근처에는 농촌으로까지 혜택이 들어가게 하는 국가균형 전략을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잡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다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된 심리는 제가 1년 만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뭐 단기 몇 달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확실하게 그 심리를 안정시킨 데는 이 정책들, 그러려면 이 정책들의 패키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시장과 소통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추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책은 거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물론 뭐 스타트업 말씀을 많이 하셨긴 했지만 그 아주대 총장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셔서 호평을 받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서 이런 그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셔서 국가에 하실 생각인가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딱 안 와닿는 거에 늘 걱정하는데,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돈 주는 게 필요할까? 제가 몇 주 전에 경희대하고 동국대 갔었고 천안여고도 갔었고 했는데요. 그 청년들하고 대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한 번, 두 번 걸쳐주는 돈 원하느냐? 저는 청년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예요. 더 많은 기회는 역동성이고요. 더 고른 기회는 공정입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거, 또는 말씀드렸지 않아도 제가 내려고 하는 정책, 제가 쓴 책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이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모음집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제 굳이 이제 그런데 그래도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 미시적으로 뭐 한두 개 예시를 들어달라고 한다면, 저는 첫째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흙수저로 태어났던 금수저로 태어났던 다 힘들어요. 청년들이 금수저도 힘듭니다. 다른 차원에서. 그렇지만 흙수저로 하더라도 그런 계층 이동 사다리를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교육 격차를 없애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예산실장이나 기재부 차관이나 부총리 하면서 많이 했던 정책들이에요. 제가 워낙에 어려운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특히 관심이 많아서 또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런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기면 우리 사회가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그럼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하고 싶고, 또 하나 더 마이크로한 정책이라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 청년기 중에 1년은 국가가 그 청년이 개개인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개발,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한 1년 정도는 도와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경우는 갭 이어 해서 그 1년 동안 학교 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저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청년이 자기 하고 싶은 일 찾는 시도, 자기 개발, 취업 준비, 창업 준비하는 걸 해주고 싶고 지원해주고 싶어요. 대학을 안 간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 주고 싶습니다. 그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그 1년 동안 자기를 되돌아보고 관조하고 자기 개발,
자기가 하고 싶은 찾는 시도, 그중에는 실패해도 좋고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다음을 찾는 시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계층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힘들 학생들이 여유가 있는 학생들과의 차이는 해외 경험이어서 해외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을 과목으로 만들어주는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우리 사회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주요 후보라고 하고 있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좀 그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본인이 좀 나은 점은 뭐가? 글쎄요, 그 비교 얘기시죠. 저는 우선 두 분에 대한 평가를 우선 이재명 후보는 저는 불신 후보라 평가합니다. 믿기 어려운 후보다. 그동안에 여러 번 정책 말바꾸기, 또 막말 논쟁,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인격과 품성, 또 대장동 얘기 등등 해서 불신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평생을 남 수사하면서 과거를 재단하셨던 분이에요. 대한민국 그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큰 그림에서 미래와 비전 생각 아마 일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이 써준 걸 읽는 대독 후보처럼 되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비전과 컨텐츠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 뭐 비판적 평가를 하고요. 글쎄요, 차이점 크게 세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저는 34년 공직 2년반 대학 총장 하면서 한 번도 잡음이나 불미스러운 열린 적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뭐 크게 남한테 내세울 거가 있지는 않겠지만 청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제 가족들도 검소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첫 번째 도덕성. 두 번째는 비전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16년 전에 국가 장기 비전인 비전 2030 만든 걸 시작해서 그 이후로 15년 넘게 국가 비전 생각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세 가지 고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 뭐냐? 이 문제를 풀 대안은 뭐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냐를 고민하고 작년에 제가 책도 냈습니다. 지금 정책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전 제시, 정책 역량 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만들어도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제 오랜 경험입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무허가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이 철거돼서는 허허벌판에 천막치고 살면서 중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상업학교 들어가서 상업학교 졸업반인 17살 때부터 소년가장으로 집을 부양했습니다. 6시구 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대학 다녔고 그러면서 어떻게 공무원 시험 봐서 그 위에 공무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려운 분, 힘든 분, 우리 주변의 서민들 그분들 어떤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지 그 힘든 상황 속에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그만두고 2년 반 동안 전국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격의 없이 얘기 듣고 어울리고 그분들 금방 압니다. 한 10분만 15분만 있어봐도 저 사람이 제가 농촌 어촌 가도요 사진 찍으러 왔는지 지나가다 들렸는지 쇼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어떤 후보보다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을 해서 좀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남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제가 비교가 있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년 인터뷰인데요. 네네.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년에 그 저희 독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덕담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차야 할 새해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불안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을 하고 다져온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관료를 34년 하고 부총리까지 하면서 외국 신용평가사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우뚝 선 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고 지금의 어려움은 다시 그런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희망과 자신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과 위기 극복할 겁니다. 다만 지금의 이 정치판과 지금의 이 대선 전국으로는 여러 가지로 우려가 큽니다.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희망과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판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판과 정치 세력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에 나와 있는 어떤 후보 중에서 누가 대통령 돼도 대한민국 안 바뀔 겁니다. 어느 당에서 돼도 대한민국 미래가 이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상도 있습니다. 벤처기업, 혁신기업,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사심 없이 대한민국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신상도 있습니다. 구상에 또는 이제까지의 그 양당 구조와 기득권 정치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새로운 바람, 또 제가 만든 새로운 물결에 보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민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하셔서 건강하시고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 잃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